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전유훈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아기가 아플 때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소아과 의사하면 아기를 잘 키울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아의 질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아기가 태어나고 엄마가 아빠가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아기를 키웠습니다. 아는 게 병이라고 소아과 의사여서 많이 알기 때문에 더 걱정하고 불안하면서 키웠던 것도 있는데요. 하지만 적을 알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아기가 아플 때 걱정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려면 미리 공부를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영유아기에 흔한 주요 질환들 한 5가지 정도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얼굴을 먼저 보잖아요. 근데 얼굴이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뭐가 낫다, 붉다, 좀 이상하다 하면은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아닌가요?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이 높기도 하고요.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준비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얼마나 흔한지 예전에는 아토피 피부염이 한 20% 정도 미만이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연령에서의 유병률, 우리나라 유병률이거든요. 어린이의 유병률은 더 사실 높죠. 근데 최근에는 더 많이 증가했어요. 이게 35% 이상을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이 이렇게 흔한데 아토피 피부염 걱정해서 엄마들이 오셨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아토피 피부염인가요? 태열인가요? 근데 태열은 사실은 영아기의 특징적인 부위에 생기는 가벼운 양상의 아토피 피부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볼이 이렇게 붉고 빨갛고 진물이 나고 가렵고 이렇게 딱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연령에 따라서 특징적으로 부위가 달라지는데요. 어렸을 때는 태열, 그래서 양쪽 볼에 아토피 피부염이 생긴다면 그게 좀 좋아지면서 나이가 들면 팔다리에 펴지는 부위, 그 다음에 몸통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조금 더 들면 팔다리 접히는 부위로 특징적인 부분이 나타나는데 엉덩이 밑에나 발목 같이 압력을 받는 부위도 많이 흔한 부위입니다. 근데 신생아가 태어나면 아토피 피부염이랑 혼동되는 여러 가지 신생아 피부 병변들이 있어요. 신생아가 처음에 태어나서 수일 안에 이런 붉은 볼록 올라오는 반점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름이 신생아 독성 홍반이라서 조금 무섭게 들리기는 하는데요. 사실은 별것 아닌 양성질환입니다. 생후 수일 내에 생겨서 수주 안에 없어지는 질환이고요. 목욕하면 조금 더 붉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결국은 없어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연어반인데요. 이것은 출생 시부터 몽고반점처럼 있는 벌스마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 뒤나 미간 그리고 눈썹 위 같은 곳에 이런 핑크빛의 경계가 불명확한 납작한 붉은 반점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서서히 소실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루 피부염인데요. 지루 피부염은 머리에 새똥이 앉았다고 하죠. 머리가 이렇게 노랗게 진득하게 각질이 생기는 것인데 요거는 심하지 않은 경우는 엄마들이 집에서 순한 오일, 베이비 오일 같은 걸로 머리에 각질 있는 부위에다가 불리시고 그리고 애기 샴푸로 머리를 감기시면 조금씩 떨어집니다. 한 번에 다 떨어뜨리려고 하시지 마시고 조금씩 목욕시키면서 떨어지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호전 악화를 반복하면서 생후 3, 4개월쯤 되면은 좋아지고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생기는 지루 피부염하고는 큰 상관이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신생아가 여드름이 생긴다는 것도 아셨나요? 아기들이 신생아도 여드름이 생기는데요. 신생아 시기에 일시적으로 피지선이 발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드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럼 아토피 피부염은 진단을 어떻게 할까요? 아토피 피부염은 검사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혈액 검사나 이런 걸로 진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의사가 문진하고 물어보고 그다음에 아기 상태를 진찰하고 그러고서 임상적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가려운가요? 하고 물어보고 만성 반복성 경과 그리고 특징적인 부위 모양, 알레르기 질환의 동반이나 가족력 이렇게 4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 있으면 알레르기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을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생기는 원인은 100% 알레르기는 아닙니다. 이게 알레르기 질환 중에 하나지만 알레르기 질환은 아토피 피부염, 비염, 천식, 식품 알레르기, 두드러기 같은 것들인데요.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알레르기 검사가 100% 양성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애들은 알레르기가 없는데도 왜 생길까 물어보시는데 피부 장벽의 이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피부 장벽은 우리 피부 제일 껍데기층이 각질층이거든요. 그 각질층의 기능 이상을 말하는데요. 우리 각질층은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 왼쪽의 사진처럼 시멘트에 벽돌을 차곡차곡 발라놓은 것처럼 가지런하게 피부 장벽이 각질층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몸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피부 장벽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밖에서 나쁜 균 그리고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을 알레르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알레르겐들이 들어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토피 피부가 되면 이 각질층에 기능적인 이상이 생겨서 이렇게 구멍이 뚫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사진처럼요. 그래서 피부 장벽이 무너지기 때문에 안쪽에서 수분이 갇혀있지 못하고 밖으로 자꾸 증발하고요.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밖에서부터 안으로 피부가 뚫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균이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들어와서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켜서 그것이 간지럽고 붉고 붓고 진물나게 만들고 이게 가려우니까 또 긁으면 다시 염증이 되고 그래서 긁음, 가려움, 염증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는 이 피부 장벽의 기능 이상을 보수해 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보습제로 인위적인 보습막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밖에서부터 균이 들어오지 않도록 균이 떨어지도록 목욕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목욕과 보습만 잘해도 반은 낫는다. 이게 맞는 말이고요. 실제로 아주 가벼운 아토피 피부염은 약 안 드리고 목욕 보습 방법만 잘 설명해 드리면 일주일 있다가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오세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이 균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목욕의 구체적인 방법은 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미지근한 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수화시키시면 됩니다. 너무 뜨거운 물로 오래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피부에서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클렌저를 써야 하나요? 아기가 건조한데 클렌저 쓰면 더 건조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클렌저는 필요합니다. 세균이나 먼지, 그 다음에 몸에 붙은 알레르기 원인 물질들, 더러운 것들을 떨어뜨리려면 친유기가 있는 클렌저를 써야지 이렇게 붙어서 떨어지거든요. 그냥 물로만은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클렌저를 사용을 하는데 클렌저 중에 알칼리 클렌저가 있고 약산성 클렌저가 있거든요. 알칼리 클렌저는 더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가렵게 합니다. 그래서 pH 5.5 정도 되는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할 때는 자극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떼수건으로 밀거나 아니면 각질을 막 떨어뜨리는 약품 같은 것을 목욕물에 풀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목욕을 잘하면 이제 보습을 해야 되죠. 목욕하고 나오면 굉장히 피부가 바로 건조해집니다. 이 아토피 피부염 피부 환자 애기들은 이 각질층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각질층이 수분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서 바로 건조해지기 때문에 바로 보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도 나이가 들면 각질층의 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세수만 해도 얼굴이 당기는 것을 느끼거든요. 근데 아토피 피부염 애기들은 애기지만 각질층의 기능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목욕하고 나오자마자 아주 건조해집니다. 급격하게. 그래서 바로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기를 닦을 때도 너무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리듯이 아주 심한 애기들은 수건을 물에다 적셔서 짜가지고 그 수건으로 몸을 닦아서 물 흐르는 물만 닦고 바로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습제를 바로 발라주시고 제그 선택은 계절과 피부에 따라서 그 제형이나 크림 타입, 연고 타입도 있고 로션 타입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제형은 피부 상태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주 많이 바르는 것이요. 어른들의 경우 아토피 피부염 치료 가이드라인에는 일주일에 200ml의 보습제를 바르라고 해요. 굉장히 크거든요. 한 통이에요. 큰 통. 애기들도 100ml는 바르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바르셔야 된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보습제는 이 치료의 기본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보습제 자체가 아토피 피부염을
막을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는 논문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이라고 하거든요. 아토피 피부염의 고위험군은 아토피 피부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은 가족력이 가장 큰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아토피 피부염이거나 아니면 다른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 천식이나 비염, 식품 알레르기를 가지고 계신 분을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는 고위험군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고위험군 애들한테서 한 군은 보습제를 많이 바르고 한 군은 보습제를 안 바르고 길러봤더니 보습제를 많이 바른 군에서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이 굉장히 낮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래서 치료뿐 아니라 미리 예방도 된다. 보습제를 아기가 태어나면 많이 바르자. 근데 이제 목욕과 보습으로 아토피 피부염이 다 치료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 일정 수준 이상의 심한 정도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이게 만성 반복성 염증이기 때문에 그냥 목욕 보습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항염증제, 바르는 스테로이드죠. 바르는 약을 바르셔야 치료가 되고요. 피부에 쓰는 약은 독하다라는 또 인식이 있으셔가지고 먹는 약은 되도록이면 안 드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아기가 아토피 피부염으로 밤에 잠을 못 잔단 말이에요. 긁고. 그래서 너무 불편하고 그게 낮에도 신경이 날카로워지니까 더 긁고 이게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아기를 좀 편하게 해주는 거, 잠을 좀 자게 해주는 거, 감기약 같은 항히스타민제라는 것을 처방을 해서 아기가 좀 감기약 먹으면 좀 졸리잖아요. 그래서 밤에 잠을 좀 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편안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토피 피부염에서 아토피 피부염이 이게 음식을 먹으면 나빠지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미리 지레짐작을 하시고 식품을 무조건 제한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성인 아토피 피부염은 괜찮아요. 성인 아토피 피부염은 채소만 먹어도 괜찮거든요. 고기가 먹으면 나빠지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어린이는 안 됩니다. 어린이는 성장 발달을 해야 되거든요. 아기한테 이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있어요. 아기가 만 2세까지 두뇌도 발달을 엄청 하고 그다음에 몸도 많이 크고 이때 잘 못 얻어 먹으면 머리 두뇌 발달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성장 발달이 아주 불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음식이 의심이 되면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검사를 하시고 실제 그 음식이 진짜 일으키는지를 확인하셔서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기의 똥인데요. 아기가 사실은 아기를 처음 길러보면 어떤 게 정상변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대가족이 다 같이 살았기 때문에 어깨너머로 이제 아기들을 어떻게 크는지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똥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아는데 사실은 이렇게 핵가족화돼 있고 엄마, 아빠, 아기 이렇게만 살고 각자 아기를 키우다 보면은 아기의 변이 어떤 게 정상인지도 사실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원래 모유의 변은 묽거든요. 근데 이제 묽은 거를 보시고 설사 아닌가 걱정하셔서 오신 엄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를 먹는 아기의 변은 묽고 또 하루에 10번 이상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횟수가 굉장히 많죠. 또 그런가 하면은 일정 시기까지 신생아기 4주에서 6주 정도까지는 아기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변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많이 보든 적게 보든 아기가 잘 먹고 몸무게가 잘 늘고 잘 잔다면 괜찮은 것이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분유를 먹는 아기의 변은 모유 먹는 아기 변보다는 조금 굳거든요. 그래서 진흙 같은 정도. 아기 어른 똥처럼 이렇게 동글동글 길게 나오거나 두껍게 나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아기들은 변비를 의심하거든요. 그리고 분유 먹는 아기 변은 모유 먹는 아기 변보다는 조금 횟수가 적어서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 변이 초록색이라고 놀래서 오시기도 합니다. 녹변은 아기가 놀란 거 아닌가요? 걱정하시는데 사실 색깔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변이 황금색인지 녹색인지는 담즙이 우리가 이제 소화기를 밥을 먹으면 거쳐서 내려갈 때 소화기에 담즙이 많이 섞이느냐 적게 섞이느냐에 따라서 변 색깔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섞이면 황금똥이 나오지만 이 녹변이 나오는 경우는 담즙이 일시적으로 조금 많이 분비됐을 때 진한 초록색 변이 나옵니다. 근데 너무 하얗지 않은, 너무 무담즙성 변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하얗지 않은 변이면 보통은 색깔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변 색보다는 양상이 중요합니다. 양상이 대변의 횟수 물기가 변하는 게 사실은 문제인데요. 매일 3번 보던 애가 갑자기 10번을 본다든지 갑자기
너무 물기가 많아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기의 그 기저귀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갑자기 변의 양상이나 물기가 횟수나 바뀐다. 그러면은 병원을 가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설사를 쫙 한다든지 아니면 콧물처럼 변에 끈적끈적한 점액변이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설사일 수 있으니까 가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개월 미만의 아기가 열이 나면서 설사를 할 때는 조금 중한 병일 수 있으니까 가보셔야 됩니다. 3개월 미만의 아기들은요, 이따가 발열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조금 약합니다. 면역이 약하거든요. 아직 백신도 다 맞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장염이 되면 구토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토로 잘 먹지 못하면 탈수가 걱정되니까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 소변이 6시간, 8시간 이상 안 나올 때도 이거는 탈수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가들은 어른들보다 몸이 작잖아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수분량도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못 먹어도 금방 탈수가 옵니다. 그리고 못 먹고 토하고 설사하고 하면은 금방 쉽게 탈수가 오기 때문에 걱정되면은 빨리 오셔야 됩니다. 장염의 치료는 대증 치료를 한다고 하는데요. 대증 치료는 증상에 따라서 증상에 맞춰서 그거에 하나하나 치료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토하면 구토를 억제하는 약, 열이 나면 열을 내려주는 약, 그런 약을 먹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탈수가 안 되게 하는 겁니다. 장염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킨 다음에 밖으로 나가거든요. 나가서 이제 잘 먹게 되고 대변이 이제 점점 굳어지면 끝나는 것이라서 그때까지 탈수가 안 되게 버티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수분 섭취를 못하고 계속 토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링거, 수액요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병원에 오셔서요. 그리고 사실은 장염의 치료에 영양 공급이 중요한데요. 어른들은 사실 장염 걸리면은 굶기도 하잖아요. 굶으면은 안 나온다고. 그런데 이제 아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염은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해서 장벽을 손상시키는 거거든요. 장벽에 이제 흡수 용모를 손상시키는 거거든요. 흡수 용모가 손상되니까 흡수가 잘 안 되고 물기가 많은 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벽이 흡수 용모가 회복이 돼야지 장염이 낫고 굳은 변이 나오는 건데 이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 설사가 지속되겠죠. 그래서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영양이 들어가야 장벽 그 회복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한테 먹일 수 있는 음식 중에 가장 회복에 좋은 것은 모유입니다. 모유 안에는 가장 좋은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장염일 때도 부담 없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유는 끊지 마시고 먹이시고 이유식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음식이 아니라면 먹으셔도 됩니다. 너무 기름진 것이나 너무 단 것 이런 건 안 먹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식품 알레르기입니다. 이제 아기들이 모유를 먹다가 이유식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혹시 먹고서 알레르기 생기는 건 아닐지,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닐지, 이걸 먹어도 되는지, 이 시기에 이걸 먹어도 되는지 이걸 걱정을 하시는데요. 식품 알레르기는 원래는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무해한 식품이 어떤 특정 소인이 있는 알레르기 소인이 있는 사람한테 들어가서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킬 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사실 식품 알레르기는 아주 흔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소아의 한 6% 정도 되는데 그래도 이유식 시작할 때는 다들 한 번씩은 걱정을 하시죠. 이렇게 되거든요. 두드러기가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피부 증상으로. 그 다음에 조금 더 심한 경우는 맥간부종, 혈관부종이라고 그래서 아까 두드러기는 피부의 대껍질, 표피가 붙는 거라면 이거는 안쪽 진피가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술이 뚱뚱해지고 그리고 심하면 눈도 이렇게 뚱뚱해서 눈을 못 뜨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맥간부종, 혈관부종은 목 안에 점막, 이 수두 그쪽도 부을 수 있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혹시 증상이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되고 병원을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그렇게 피부 증상이 제일 흔하지만 다른 곳으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숨을 못 쉰다든지 호흡기 증상 그리고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 애기가 축 처지고 얼굴이 하얘지고 그리고 토하는 것이 아주 기절할 정도로 많이 토합니다. 그렇게 심한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실신하고 의식소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심한 증상이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를 아나필락시스라고 합니다.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사실 이게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질환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유식을 처음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는 잘 살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유아의 흔한 식품 알레르기 유발 음식은 뭔가요? 어떤 게 잘 일으켜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일률적으로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흔한 음식이 있죠. 확률적으로. 영유아의 가장 흔한 음식은 계란이랑 우유입니다. 그렇지만 형은 계란이 있지만 동생은 새우 알레르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호두도 올 수 있고 밀가루, 땅콩, 그다음에 게, 새우, 메밀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 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올 수는 있습니다. 그게 다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식품 알레르기는 의심이 되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식품 알레르기의 치료는 식품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하려면은 확실해야 제한을 해야 되거든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를 보통 하는데 검사는 피부 알레르기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액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모두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해서 정확히 진단이 됐으면은 그 해당 식품을 제한을 하는 것이 1차적인 치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성 증상이 나타났을 때, 두드러기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항히스타민제. 아까 아토피 피부염에서도 항히스타민제가 나왔죠. 보통 알레르기 질환에서는 마지막 대사물질, 마지막 증상을 일으키는 물질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피부나 기관지, 코 점막 이런 곳을 붓게 하고 가렵게 하고 염증을 만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항히스타민제라는 약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나필락시스, 아까 말씀드린 아주 심한 증상이요. 식품 알레르기로 굉장히 의식소실, 혈압 떨어지는 거, 호흡곤란까지 오는 경우 에피네프린이라는 주사가 있습니다. 그런 주사를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 경우 아나필락시스 경험한 친구들은. 그리고 이제 식품을 제한할 때는 그냥 제한만 해서는 되지 않고요. 그 해당 식품을 제한하면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영향이 결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계란을 이제 제한해야 되면 계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고기라든지 단백질 식품들, 그런 것들을 많이 먹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란 알레르기다. 그러면은 계란 자체만 제한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계란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제한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마요네즈 같은 경우 계란이 들어있는 거를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마요네즈 계란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빵에도 계란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파스타라든지, 그다음에 뭐 드레싱에도 요즘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계란이 들어간 모든 음식들, 그리고 우유 알레르기인 경우로 확인이 되면 우유뿐 아니라 유제품들,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들, 그다음에 치즈가 들어간 피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말랑말랑한 사탕 같은 데 우유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제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품 알레르기에는 교차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그거랑 비슷한 식품군끼리는 같이 식품 알레르기가 있을 확률이 전혀 다른 식품보다는 높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견과류 중에 호두에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은 다른 견과류, 브라질너트라든지 아니면 캐슈넛이라든지 요즘 많이 먹는 그런 것들, 잣 이런 거에 알레르기 있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게 37% 교차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고요. 또 생선 같은 경우도 한 가지 생선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다른 생선에 알레르기 있을 확률이 50%. 그리고 사실 이제 우유 알레르기가 걱정돼서 산양 분유를 먹으시는 엄마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우유 알레르기의 치료로 산양 분유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우유 알레르기, 우유랑 소젖이랑 산양젖이랑 92%가 교차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유 알레르기 치료로는 산양 분유가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품, 이 교차 반응뿐 아니라 교차 오염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식품을 준비할 때도 이 계란 알레르기면 계란이 묻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계란을 만든 그릇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담은 그릇에다가 밥을 놨을 때 그게 이제 계란이 묻으면은 아기가 계란 알레르기 증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 조리기구, 조리대, 식탁 같은 것도 깨끗하게 우리 아기 알레르기 있는 아기들은 그렇게 잘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새우를 튀긴 후라이팬으로 감자튀김을 한다든지 땅콩 샐러드를 집은 집게로 다른 샐러드를 집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각각 알레르기 있는 친구들은 이게 이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겠죠. 아주 심한 경우는 추석 때 집에서 전 부치잖아요. 계란 알레르기 심한 친구들은 그러면은 그 전 부치는 냄새로도 두드러기가 납니다. 또 식품 제한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식품 알레르기가 있어도 식품 제한은 해당 음식만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사실 식품 알레르기가 평생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있긴 하는데 아주 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 못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어린이들의 식품 알레르기는 나이가 들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유, 계란 같은 경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60에서 70%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번 어렸을 때 크게 큰일이 있었다. 우유 먹고 갑자기 막 두드러기 나고 숨 못 쉬어서 아주 무서웠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 나중에 커서까지 우유를 계속 안 먹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검사를 해요. 검사를 보통은 12개월,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검사를 해서 좋아지는지를 확인하고 실제로 필요하면 먹여보는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애매한 음식은 검사에 나오기는 하는데 실제로 증상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 하는 음식은 가장 정확한 검사는 먹여보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집에서는 위험해서 못하고 병원에서 먹여보는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식품 유발 검사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검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 여부를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유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대체 식품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 우유에 들어있는 영양소 중에 비타민 D는 다른 곳에서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은 비타민 D 결핍이 아주 잘 발생해요. 우리나라가 비타민 D 결핍이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특히 여자와 아이들한테서 세계적으로 높은 비타민 D 결핍률을 보이는데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은 그게 아주 심해가지고 비타민 D가 부족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유 알레르기로 우유를 제한하세요 얘기를 하면서 비타민 D를 같이 처방을 합니다. 비타민 D를 필수로 같이 복용을 해야지 비타민 D가 결핍되면 키가 일단 안 크고요. 그 다음에 아기들 같은 경우에 구루병이라고 해서 뼈가 휘는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가 식품을 먹여보지 않고는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알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이유식을 시작할 때 처음 음식을 접해볼 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처음 먹을 때는 소량을 먼저 조금 입에다 대본다든지 그다음에 조금만 먹여보고 반응을 좀 관찰한다든지 식품 알레르기는 보통 먹자마자 먹은 즉시 입주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30분 안에 보통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만말을 이유식을 먹고 나서는 30분 정도는 유심히 관찰을 좀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첫 번째 안 나타나고 감작이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부터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서 어제 먹여봤던 음식이라도 한번 2, 3일간은 조금 주의 깊게 처음 먹여보는 음식은 주의하면서 보시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은 알레르기 흔하게 일으키는 음식들은 나중에 먹으면 안 되나요? 무서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옛날에는 소아과 의사들도 2000년대 이런 때는요. 뭐 계란 흰자는 2세 이후에 먹어라. 생선은 3세 이후에 먹어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그게 아닌 걸로 판명이 됐고요. 오히려 식품을 늦게 도입하는 경우, 이제 너무 늦게 도입하는 경우에는 식품 알레르기가 더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이유식을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시작하는 것도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그때 이제 장점막이 성숙하기 시작하는 것이라 또 너무 오랫동안 식품을 너무 안 집어넣고 있다가 나중에 집어넣으면은 성숙되지 못한 장점막에서 탈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먹여보시되 처음 도입하는 음식은 조금 조심스럽게 그리고 처음 먹여보는 음식은 되도록 집에서 먼저 먹여보시는 게 좋고 식당이나 이제 바깥 외부 이런 데서 먹여보시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엄마들이 제일 무서워하시는 거 열입니다. 아기가 열 나면은 일단 너무 당황스럽고 걱정되기가 쉽죠. 그래서 사실 아기가 열 나면 불편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열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열은 우리 몸에 균이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우는 아기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나쁜 게 들어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정상적인 방어 기전이거든요.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이 나면 열난 자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이 나는 원인이 심각한 건가 그냥 감기인가 이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열이 나면 열이 나는 아기를 이제 대할 때는 침착하게 아기 상태를 잘 관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기가 열은 조금 나지만 잘 놀고 잘 먹고 잘 잔다. 그러면 사실 조금 안심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열이 왜 나는지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병원에서 진찰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후 3개월 미만의 아기가 열이 날 때는 조금 중한 병일 수도 있어요. 큰아이들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열 나는 경우가 훨씬 흔하거든요. 아주 대부분이 그것인데
3개월 미만 아기들은 아직 예방접종이 다 완료되지 않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세균성 질환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 미만 아기들이 열이 난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진찰상에서 조금 걱정된다 싶으면 검사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 진찰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개월 미만 아기들은요. 열이 나면 어떻게 열을 완화시키는가? 우선 제일 좋은 방법은 해열제입니다. 해열제는 아세타미노펜 계통, 이부브로펜 계통. 아세타미노펜 계통이 타이레놀 같은 성분의 것들이고요. 이부브로펜이 브루펜 같은 성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두 가지를 쓰는데 아스피린하고 이제 이 바이러스하고 겹쳐서 들어왔을 경우, 몸에 들어왔을 경우에 어린이들은 라이 신드롬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의식이 나빠지고 간이 문제가 생기고 하는 굉장히 중한 병이거든요. 그래서 아스피린은 소아에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열제로 번갈아 교차 복용을 했는데도 계속 열이 안 떨어지고 높다. 그런 경우에는 미온수 마사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에다가 수건을 적셔가지고 몸에다 바르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몸에 물을 발라서 그게 물이 증발하면서 몸에 있는 열을 뺏어가도록 이런 증발의 원리를 이용해서 열을 낮추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미온수 마사지를 하라고 했다고 막 애가 덜덜 떠는데 미온수 마사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한이 있을 때 미온수 마사지를 하면 오히려 열을 더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아기가 너무 싫어하면 몸에다 물 바르면 막 울고 무서워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해열제가 필요한 상황이면 해열제를 먹이고 그다음에 미온수 마사지가 가능하면 하시고 사실 38도 미만인데 아기가 이제 잘 놀고 38도 조금 넘고 39도 미만이라도 아기가 편안한 상태라면 굳이 해열제를 먹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열이 났을 때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는 3개월 미만의 아기가 열이 났을 때 그리고 많이 아파 보일 때 의식이 몽롱하거나 아기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그리고 머리를 심하게 아파하거나 목이 뻣뻣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열 나는 게 뇌수막염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또 너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머리 아프다 표현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많이 보채고 아기가 계속 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단 아기가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아과 의사의 진찰을 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경련을 하면 물론 빨리 가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기침을 하면서 숨쉬기 힘들어하면서 열이 날 때 이럴 때는 폐렴일 수도 있으니까 병원을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성 경련인데요. 엄마들이 가장 무서워하십니다. 그리고 열성 경련에 우리 소아과학 교과서에서 치료의 첫 번째를 보면 부모를 안심시킨다 이거든요. 부모를 안심시킨다가 첫 번째 치료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기가 어려워요. 아기가 이렇게 막 몸을 떨면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침착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열성 경련은 중추신경계 문제 없이 열과 동반돼서 경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열성 경련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머리가 어떻게 되거나 머리가 나빠지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어서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중한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5세 사이에 아직 뇌가 미숙해서 생기는 거고 열에 대한 반응이 모든 소아의 3%, 4% 정도가 경험할 정도로 좀 흔한 병이고 그다음에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열성경련한 병력이 있으시면 아기도 있을 확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력이 좀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열성경련 중에는 그냥 단순한 열성경련, 단순 열성경련이 있고요. 조금 복잡해서 좀 검사가 필요한 복합 열성경련이 있는데 단순 열성경련은 시간이 짧은 겁니다. 15분 이내. 15분도 매우 길지만 어쨌든 15분 이내이면 단순 열성경련입니다. 그리고 한 번 열날 때 2번 이상 경련을 한다.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복합 열성 경련이고 2번 미만이면 한 번만 경련한다. 그럼 단순 열성 경련입니다. 그리고 신경학적인 그런 문제가 남을 때 경련하고 나서 한쪽이 마비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한쪽 팔만 계속 경련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경련은 복합 열성 경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MRI, 뇌파 검사 이런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열성 경련 조치는 이제 부모가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선 그리고 아기가 경련을 해서 매우 걱정되시겠지만 일단 엄마가 해야 될 일은 아기가 막 이렇게 팔, 다리를 접었다 폈다 경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기 주위에 있는 물건들, 부딪혀서 다치기 쉬운 물건들을 다 치워놓고 그리고 아기가 혹시 음식을 먹거나
있는 중에 뭐 침이 많이 나와서 기도가 막힐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옆으로 고개를 살짝 돌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절대 팔을 꽉 잡거나 팔다리를 주물르거나 손을 따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더 자극돼서 아기가 더 경련을 더 심하게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련이 금방 보통은 1, 2분 이렇게 끝나니까 끝나고 났어도 경련하는 것을 잘 관찰하시고 어떻게 했는지를 나중에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병원에 가셔서 다른 문제는 없는지 진찰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경련을 오래 하면 이제 119에 전화하셔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진찰받고 처치받고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흔한 질환이죠. 감기입니다. 감기는 의학적인 용어로, 의학 용어로 급성 비인두염이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비, 코, 그리고 인두, 목에 염증이 생겨서 기침, 콧물, 그리고 발열, 목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감기가 감기로 끝나면 좋은데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이염, 폐렴, 축농증이라고 하죠. 부비동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짧게 안 끝나고 원래 이제 감기는 한 3일에서 5일, 늦어도 5일에서 7일 정도면은 끝나거든요. 근데 감기가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든지 그러면은 뭔가 합병증이 생겼거나 다른 질환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래가는 코감기는 비염인지 혹시 축농증이 됐는지 보셔야 되고, 또 오래가는 기침 감기는 이게 폐렴이나 기관점이 된 건 아닌지 아니면은 혹시 이게 천식은 아닌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감기가 얼마나 자주 할까요? 어린아기들은 만 2세까지는 1년에 8번에서 10번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횟수거든요. 한두 달에 한 번 이상 감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가 왜 이렇게 자주 오냐고 걱정하시는데 그게 평균적인 횟수입니다. 특히 생후 8, 9개월 이후 이 엄마 몸 안에 있을 때 엄마한테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항체를 받거든요, 아기가. 그래서 8, 9개월까지는 그 항체가 있는데 그게 다 소진되는 때가 생후 8, 9개월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아프기 시작해서 매달 아픕니다. 매달 아파서 왜 이렇게 자꾸 아프냐고 그때 이제 8, 9개월짜리 엄마들은 오셔가지고 걱정을 하세요. 근데 원래 이제 보통 그렇고요. 왜냐면 바이러스가 200종이 넘거든요. 200종이 넘는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면은 그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좀 일찍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아주 뭐 돌 때부터 다니는 애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출될 찬스가 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순차적으로 다른 애기들 감기 걸린 게 또 옮고 또 이쪽 옆에 걸린 거 또 옮고 해가지고 200개가 순차적으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어린이집을 처음 가게 되면 한 4개월 정도는 감기가 나았다가 또 생겼다, 나았다 또 생겼다 굉장히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절기, 봄, 가을로 환절기 때 특히 9월 달 이럴 땐 굉장히 감기가 많이 발생하죠. 감기는 아시다시피 특별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증상 완화 치료를 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안정을 취하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그다음에 충분하게 영양을 줍니다. 그리고 적절한 습도도 중요한데요. 이제 코랑 기관지가 마르기 때문에 마르면은 더 그 균이 잘 못 나가거든요. 객단 배출 쉽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습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예방이 사실 중요합니다. 모든 감염성 질환은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손 씻기만 잘해도 50% 이상 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절기에는 사람 많은 곳에는 좀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컨디션이 나쁘면 감기가 잘 걸리니까 왜 같은 균이 똑같이 같이 가가지고 노출이 됐어도 숙주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 아기가 피곤하냐 컨디션이 나쁘냐에 따라서 아기가 건강한 상태면은 튕겨 나가는데 바이러스가 아기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깊게 침투해서 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기 중에 지속되는 감기가 또 문제입니다. 감기가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일주일 이상 점점 심해지거나 열이 처음에 났다가 끊겼는데 다시 중간에 다시 발생하는 열, 그렇게 되면 뭔가 좀 그냥 감기 코스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열이 너무 안 떨어지는 경우, 보통은 이제 목감기가 걸려도 한 3일 정도 고열이 왔다 갔다 하다가 서서히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떨어져 한풀 꺾이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5일, 6일이 돼도 계속 고열이 난다든지 그러면은 먼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침이 너무 심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기관점 폐렴이 혹시 되지는 않았나 감기 합병증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코가 오래되면 중이염이 잘 옵니다. 원래 코랑 귀는 연결돼 있거든요. 코, 목, 귀가 아기들은 특히나 더 가까워요. 그래서 코 감기면 금방 중이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중이염 치료했다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중이염은 귀 고막 안쪽에 중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터널 같은 곳인데 그쪽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중이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쪽에 먼저 물이 차고 거기에 균이 살게 되면 그 고막이 팽팽하게 팽창을 합니다. 바깥으로 그 물을 고름의 압력에 의해서 팽팽하게 팽창되면 이통을 느껴요. 귀가 너무 아파요. 귀가 아프고 열이 나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심하면 그게 팽팽하게 팽창하다가 펑 터져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고막이 자연적으로 파열되면서 안에 있는 고름이 밖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심한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이염이 되면은 바이러스성 중이염도 있지만 세균성 중이염이 어린애기들한테는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항생제를 먹게 됩니다. 또 항생제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2주 정도 먹거든요. 근데 귀가 안 아프고 열도 안 나고 애기가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처방해준 항생제를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 항생제는 적절한 기간 동안에 잘 먹어야지 그 내성균이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치료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처방한 기간대로 잘 지켜서 먹으셔야 됩니다. 부비동염도 이제 코감기 합병증인데요. 그 눈뼈 밑에 이렇게 부비동, 요 부위가 볼 위에 요 부위가 부비동입니다. 여기는 이제 코랑 연결되어 있는데요. 코가 심하게 막히고 이제 염증이 심해지면 이 안쪽으로 공기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고 막히면서 음압이 걸리면서 여기 물이 쭉 찹니다. 중이염 생기는 것처럼요. 부비동에 물이 차면 거기에 세균, 바이러스가 살게 되면 염증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부비동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감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약간 미열도 다시 나면서 그러면서 기침 가래도 생기고 그래서 보통 이제 2주 이상 감기가 지속되거나 일주일 이상 점점 심해지거나 중간에 열이 나거나 그러면은 부비동염, 감기 합병증을 의심하고 부비동염도 역시 항생제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침이 오래 간다. 기침이 오래 가는 경우 기관지염이나 폐렴을 의심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기관지염과 폐렴의 다른 점은 부위인데요. 그 염증이 생기는 부위. 기관지에 생기면 기관지염이고 폐실질에 생기면 폐렴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폐렴이 더 심하죠. 폐렴은 열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열이 잘 안 떨어지고 기침이 심하고 6개월 미만 어린 아가들의 폐렴은 보통 입원을 권유합니다. 이제 좀 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가들은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하고 또 잘 못 먹거나 아기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뭐 폐렴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입원 치료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래로 경구 치료도 가능하지만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감기가 감기 같지 않은데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코감기가 반복되는 것인지 얘가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비염의 증상은 이렇습니다. 콧물, 재채기, 코막힘, 코눈 가려움증. 감기 증상이랑 비슷하죠. 그런데 이 중에서 비염의 조금 더 특징적인 증상은 재채기, 가려움증입니다. 재채기와 가려움증이 조금 더 많다. 그러면서 갑자기 시작되고 보통 이제 코감기는 열도 조금 나면서 슬슬 아프거든요. 뭐 열도 좀 나면서 몸이 좀 안 좋다가 기침 콧물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3-5일 지나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비염은 갑자기 시작하고 느닷없이 그러면서 증상이 계속 반복하는데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 그리고 발열 없이 지속적이죠. 그리고 이제 기침이 오래 가면 이게 기침이 그냥 감기가 아니고 다른 질병일까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아이들한테서요. 감기에 걸리면 걸릴 때마다 오래 가고 심하게 갑니다. 그런 애기들은 혹시 알레르기성 천식이 있지 않은지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기관지염이라고 어렸을 때 조금 더 폐렴보다 호흡곤란이 심하고 숨이 빨라지고 잘 못 먹고 쌕쌕거리는 그런 질환이 있거든요. 그 모세기관지염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모세기관지염이 원래는 한 번 앓기가 쉽거든요. 잘해야 한 번. 그런데 2-3번 반복된다는 거는 이게 모세기관지염이 아니라 다른 병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모세기관지염 자주 앓는다 그러면은 천식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심하게 울거나 웃을 때 쌕쌕쌕쌕 하는 소리가 나고요. 그런 소리를 여러 번 들으셨다. 그러면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밤만 되면 기침하거나 그 얇은
얇은 기관지 좁아진 곳에서 나오는 피리 소리 같은 거, 삑삑삑 같은 소리가 밤에 잘 때 들린다. 그러면 천식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뛰고 나면 항상 심한 기침을 하면서 기침하다 토한다든지 아주 심하게 기침을 발작적으로 한다든지 온도 습도에 민감해서 안방에 있다가 거실에만 잠깐 나가도 갑자기 막 기침을 한다든지 이렇게 민감한 아이들 같은 경우 얘가 이제 기관지가 좀 알레르기인가, 기관지 천식인가, 소아과 의사하고 상의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본인이 어렸을 때 아토피 피부염이 있거나 엄마 아빠가 천식이거나 그럴 때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위험인 경우에는 잘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상 5가지 질환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더 불안하시고 걱정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실 거는 없고요. 사실 아이를 기른다는 것, 아이를 낳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기른다는 것은 하나의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보람되고 인생에서 이것만큼 행복을 주는 일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씩씩하게 아이를 잘 길러내고 계시는 엄마 아빠들, 그리고 두근두근 아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비 엄마 아빠들 많이 응원하고요. 너무 걱정 마시고 소아과 의사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주변 분들하고 상의하시면서 행복하게 육아하실 수 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